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과연 올해 1년 동안 공부해서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지금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수업을 하다가 이 합격 사례 이런 것도 소개를 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 보시면 사진이 두 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은 나이가 꽤 드셨어요. 나이가요, 72세, 70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령 합격입니다. 이때 시험 시기가 20회 시험이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꼬맹이가 나와요. 아주 애가 어린데요. 나이가요, 14살요. 14살. 다시 말하면 최연소 합격입니다. 그래서 최고령 70세가 넘었습니다. 10대 14살요. 네. 전부 다 1년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위에 사례 보시면 이 타이틀 제목이요, 72세 그의 행복했던 도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까지는 소개는 못하겠고요. 성은 장 씨입니다. 이분께서는 이 나이가 꽤 드셨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6년 동안 병 간호를 했어요. 6년 끝에 결국은 사비를 하셨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아픔을 못 잊고 계속 이제 시리에 빠지는 참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제안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실 텐데 좀 슬픔도 잊을 겸 따로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처음으로 이제 11월 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량진에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으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다시 말하면 체력이 떨어져, 시력도 나빠져, 암기력 떨어져, 모든 게 너무 핸디캡이 많잖아요. 정말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분도 그걸 이제 아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학원 수업이 10시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이분은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 이 나이에 이 머리 갖고 공부하기에는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부 학원에 10시 직전에 학원 나올 때 이분은 아예 아침 7시 40분에 학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수업이면 2시간 20분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2시간 20분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합격의 비결입니다. 공부를 더 하신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분이 공법 수업을 들으시는데 공법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법 중간시험 이 공법 합격하시려면 무조건 1년 동안의 기본서를 15번 15회독을 하라고요. 그러면 합격한다. 그래도 합격을 못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요. 그래서 15번 읽기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얘기를 듣고 결국 15번이 아니고 무려 16회독을 해요. 16회독. 그러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분은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하기 힘든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4명이서 그룹 스터디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1년 만에 최고령 합격으로 동차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강의실을 찾아와 아침 공부를 시작했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예습복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약해진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6번 회독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6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 스터디 내용인데요. 그는 함께 공부한 그룹 스터디 4명이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요, 4명이서 공부했는데 젊은 친구가 1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젊은 친구는 떨어지고 70이 넘은 이분이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자, 요 사진 밑에 보시면 꼬맹이 되게 어려요. 14살요. 예. 14살이면 몇 학년이죠? 예, 바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꼬맹이한테 공부를 엄마가 시켰을까? 아빠가 시켰을까? 예, 결국 이 공부는요, 엄마가 시켰겠죠. 그런데 이 꼬맹이는 특이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도 하면서 오후에 따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점은요, 여러분은 1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지만 이 꼬맹이는 1월달이 아니라 6월달부터 6, 7, 8, 9 넉 달 공부를 하면 넉 달 공부를요. 말도 안 돼요. 넉 달 공부를 해서 물론 동착기간 아니에요. 동착기는 아니지만 1차를 전국에서 최연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포인트가 뭐냐, 얼마나 이 어린 애가 중개사 공부가 어려웠을까요?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결혼보다 민법이 힘들었어요. 민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얘는 특히 10월 달에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하거든요. 시험 코앞에 두고. 그때 이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법이 몇 개 나왔을까요? 민법. 겨우 9개 나왔어. 그 말도 안 돼요. 9개면 17.5점입니다. 한 줄을 짝어도 20점은 나올 건데. 그래서 9개 나오죠. 거의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데 그래도 막판에 하루 한 과목 정리가 있거든요. 총정리. 이 특강을 듣고 그걸 계속 돌리고 들어서 결국 그의 시험은 민법을 9개에서 30개를 맞췄습니다. 30개. 75점입니다.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사를 잠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저는 시험 준비를 올해 6월부터 시작했다. 6월부터요. 그리고 중간에 학교 시험이 겹쳐서 총 수험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학교 공부와 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던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다녀와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선 기본서로 2배독을 하고 OX 문제와 기출문제 및 계산 문제를 꼼꼼히 풀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구리 모 학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1일 특강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법을 겨우 9개 맞았는데 특강을 듣고 시험에서 30개를 맞을 수 있었거든요. 대단하죠. 14살 중학교 2학년생도 학교 수업을 하면서 넉 달 만에 1차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72세 최고령 합격, 14세 최연소 합격. 여러분은 그 중간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주로 이런 연령이니까 중간의 입장에서 계시잖아요. 분명히 70대보다는 10대보다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유리한 입장이니까 여러분이라고 못하겠거든요.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착격 망설이지 마시고요. 누구나 마음 먹고 방법만 좋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33페이지입니다. 3번. 자, 부부 연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속성을 보겠는데요. 영속성. 자, 영속성은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영속성. 그러면 이제 잠시 강의 노트를 볼까요?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교되어 있을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동산은 우선 필요하니까 취득하죠. 다음에 운영단계. 그리고 네모가 됐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가게에서 스마트폰을 취득, 삽니다. 산 다음에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사용하죠. 얘가 뭐죠? 운영 단계. 동사는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요 네모가 바로 소멸. 그래서 요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또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니까 취득하자. 그리고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다시 네모. 부동산은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바로 영속성입니다. 따라서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따라서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하기를 선호합니다. 바로 투자 기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속성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에 사람은 투자를 선호합니다. 다른 말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얘가 바로 영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영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보시면 니은번 파생 특징, 얘가 바로 학교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자, 1번은 밑줄 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빈출입니다. 그럼 볼까요? 토지는 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강의 노트 나와 있죠. 당연히 소멸하지 않다. 영구무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배가 있겠네요. 예배. 예배가 있다. 자, 예배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영구무한하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되지가 않는다. 그러나 예배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특히 원가법을 공부하게 되면 따로 감가상각, 감가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자, 물리적 감가. 두 번째가 기능적 감가예요. 세 번째가 경제적 감가이다. 이 세 가지가 예배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먼저 물리적 감가하게 되면 토지는 형상이 다르죠. 지세가 다르고 집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를 했는데요. 도로 같습니다. 이런 땅이 있죠. 꽉 막혔네. 이런 땅을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 자, 맹지. 얘가 뭡니까? 형상이 나빠.
땅 모양이 안 좋아요. 이런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가 되겠네.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바로 형상이 나쁘다. 물리적 감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평지가 되고요. 얘는 높은 땅이다. 고획지, 높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땅은 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땅도 값어치가 뚝 떨어집니다. 감가가 돼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물리적 형상이 나쁘다, 가치가 떨어진다,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능적 감가 내모되어 있죠. 얘는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모는 쓰면서 익히자. 자, 이때 기능적 감가는 바로 얘를 근부감가라고 불러요. 근부감가. 자, 근부감가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얘가 어떤 부동산? 바로 복합부동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계속 노후화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노후화되더라. 노후화되는 만큼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니까 가치가 떨어지더라. 얘가 무슨 감가? 근부감가. 건물과 부지가 적합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토지의 기능적 감가. 그래서 낡은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떨어져요. 얘가 바로 예외적으로 기능적 감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적 감가하게 되면 바로 주변 환경이죠. 자, 땅이 멀쩡한 땅이 있는데 이 주변에 납골 땅이 있대요. 땅값 폭락합니다. 또는 외형병원이 있대. 쓰레기 매립장이 있대. 환경이 나빠버리면 아무리 좋은 땅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는 있을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도 있을 수 있다는 예외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자, B번이죠. 영속성으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밑줄, 자본이득.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 밑줄, 자본이득과 운용이익인데요. 그러면 운용이익 단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운용이익 대신에 이렇게 적어줄래요? 소득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운영이익이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고요. 똑같은 말로 소득이득이다. 소득이득.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을 시킨대요. 그러면 소득이 뭡니까? 하게 되면 투자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소득이득은 바로 사용과 수익이죠.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 되고요. 다음에 자본이득은 처분이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따라서 토지는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통해서 소득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에 처분을 통해서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어떤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소득이득, 자본이득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0번요. 자, 소유와 이용을 분리 밑줄하시고요.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입니다. 분리하더라. 그럼 뭐 소유 이익 하게 되면 얘가 바로 가격이죠, 가격.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대가로서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용이익은 바로 임대차를 말하죠. 임대차니까 바로 임대료, 임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가격과 임료로 구분된대요. 이때 가격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전 기간,
그래서 얘는 바로 전기간의 대가가 되고요. 반면에 이용이익은 주로 임대차를 말하니까 임대차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주로 1년 이내이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간이다. 단기간. 따라서 전기간의 대가인 소유이익과 단기간의 대가인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 영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부동산은 이렇게 임대차가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다음 문장 보시면 밑줄 하세요. 임대차 시장을 형성 밑줄.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영속성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D번요. 영속성으로 부동산 활동을 밑줄합니다. 장기적으로 배려 밑줄.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장기적에서 장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장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장기 항상 여러분들이 지문 보시다가 장기가 나오거나 장래가 나온다면 모두가 시간 개념이죠. 이러면 영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장래 모두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 그러면 부동산은 현재 용도보다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래가 중요하다면 장래를 잘 예측하자. 따라서 그 문장 옆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예측의 원칙 적어주고요.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를 잘 예측하자 해서 예측의 원칙이 중요한 것도 무엇 때문에? 영속성, 특성 때문입니다. 예측의 원칙 하게 되면 여기서 예측은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예측인데 어떤 분들은요. 택도 없는 예측을 합니다. 택도 없는 예측을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이거 있죠. 로또 복권요.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 로또 사보셨죠? 사보니까 되던가요? 예. 안 됩니다. 저도 가끔은 사보지만은요. 택도 없는 예측입니다. 예. 실현 불가능한 예측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희 송신들 중에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와, 부럽더라고요. 예.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예. 아주 드물지만은요. 그게 언젠가면요. 자, 요런 사례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사실은 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예. 인생은 운도 필요해요. 예.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운이라고 하니까 볼까요? 자, 운은 바란다. 만든다.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은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정답은요. 운은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을 바란다는 게 방금 뭐지? 요거 로또. 예. 그래서 자, 로또 1등을 제가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면요. 바로 15회 초과시험요. 좀 오래되죠. 15회 초과시험. 그때 제가 의정부 쪽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중반인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요. 이분은 좀 특이합니다. 수업을 탁 마치면요. 마치고 학생들을 2명, 3명, 4명을 불러요. 불러서 밥 같이 먹으러 가자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학생 2명 데리고 식당에 가요. 어제 뭐 부대찌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같이 먹고 다음 날에는요. 또 몇 명 불러서 또 밥을 사주고 이분은 사주는 걸 베푸는 걸 즐겨하세요. 예, 특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밥을 먹다가 미안해서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하게 되면 아이 자기는 사주는 게 좋다면서 늘 밥을 사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저는 밥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학생들 얘기로는 밥 같이 먹는데 로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걸 지켜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로또를 사는데 이분은 번호가 따라 붙어요. 샀다면요, 3개는 기본이고 4개도 잘 맞고 심지어 5개도 맞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달 꼭 이맘때입니다. 이주서 수업이죠. 예. 그래서 1월 이주서 수업 때 학원 원장님께서 바로 수업하는데 공지를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누구 이분, 나이 드신 분 전화가 왔대요. 로또 1등 당첨됐으니까 오늘부터 영원히 학원에 안 나오겠다고요. 예. 바로 로또 1등이 당첨이 됐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첨금이 얼마? 43억으로 기억나요. 43억. 1월달 2주차 당첨금이 사실 한 150억대가 되는데 당첨자가 4명이거든요. 4명. 그중에 1명이니까 43억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도 우연히 그 1월 1일 신년 때 자기 고향 전라도 정읍이 있죠. 그쪽으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샀던 로또가 기가 막히게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이제 안 나온다고 통지를 받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술렁거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됐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학교는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필기를 안 해요. 숫자만 적어요. 5, 7, 15, 20 숫자만 적어요.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날 수업은 애를 먹었습니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요. 물론 수업 마치고 저도 그날 로또 복권을 5만 원씩 샀어요. 당연히 전부 다 꽝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정말 부러운 케이스입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로또 당첨 1등이 필요가 없던 사람이더라고요.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어떤 분이시더라.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돈이 많아서 땅 부자인데요. 재산이 300억대의 재산가래요. 그런 분이 또 1등 당첨이 됐으니까 참 세상은 불공평하죠. 정말로 힘든 사람, 없는 사람이 1등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운은 만드는 경우입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사례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인데 외국에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이 사람은 계속 몇 년이고 노숙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노숙자에서.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벗어나려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아니, 노숙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경마장에 갔더니.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경마장 가서 뭘 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마에 몰입하잖아요. 경마 끝나버리면 경마 막권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경주가 끝내버리면 그 많은 막권이 있죠. 그걸 다 줍는 거예요. 다 주워와요. 종이를. 막권을 주워와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 막권을 다시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이 경마가요 2배당, 3배당, 5배당, 10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 작은 거 2배당, 3배당 이런 것들은 가끔씩은 자 실수로 놓친 막건이 있거든요. 못 보고 버린 막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막건들은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갖고 있을까요? 결국 경마장에서 한 번씩 행사하죠. 막건 추첨해가지고 1등, 2등, 3등 당첨되게 되면 1등은 자동차, 뭐 2등은 TV다, 냉장고다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건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품은 전부 다 이 사람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1년 동안에 이 놓친 이 막건 2배당, 3배당 이거 수익화하면서 또 경품 다 합쳐버리니까 1년 동안에 연봉이 3억대. 3억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버려진 막건 갖고 이제 몇 억을 벌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운을 바란 사람이 아니고 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까운 수업 시간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네. 왜요? 여러분도 합격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이 운 대신에 뭘 집어넣자? 합격. 이걸 강조하려고요. 자, 합격은요, 바라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절대 합격은 바라는 게 아니다. 합격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동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70대, 10대 요 사례 있잖아요. 전부 다 합격을 만들어 나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동착할까 말까 망설임 없이 그냥 밀어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이면 동착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 꼭 만들어 나가세요. 합격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래가 중요하다. 영속성. 장래가 중요하니까 뭐가 필요하지? 예측의 원칙이 강조가 된대요. 자, 이어서 교재 보시면 2번 있죠. 영속성 때문에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 설명드렸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관리. 부동산 관리도요. 관리를 잘하게 되면 자, 오랫동안 그 시간 가치가 더 보존되고 있잖아요. 영속성 때문에 관리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자, F번은요. 두 줄이죠.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앞에다가 X하고 패스하세요. 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다음에 4번. 부부 연계 중에서 마지막 개별성인데요. 자, 개별성은 이 세상에 똑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지가 똑같은 땅이 없잖아요. 땅은 절대 자, 같을 수가 없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성인데요.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자, 니은번 파생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몇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대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 또는 수익, 감가가 모두 개별화되고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네모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개별성은 자, 토지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개별성인데요. 개별성 특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배제가 돼요. 그러면 일물일가 법칙이 뭡니까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일물일가 법칙은 뭘 말합니까? 자, 일물일가. 많은 분들이 일물일가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라고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따라서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이때 일자가요. 하나가 아닌 동일하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바로 얘가 바로 일물가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시면 많이 보잖아요. 편의점 가게 되면 동사는요. 담배 한 가마처럼 전부가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담배고요. 가격이 얼마? 4,500원. 얘가 바로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물가 법칙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이나 감가가 모두가 달라진대요.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가격이나 수익이 달라진다. 만약 아파트 그랬어요. 25평 아파트인데 얘가 자 10억 하더라. 10억. 그러면 이 아파트를 10억에 누구나 동일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짜리를 9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9억에 팔 수도 있고 8억에 팔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것을 10억 5천에 11억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부 다 개별성이다. 다르게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개별성입니다. 또
감가가 개별입니다. 감가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요. A라는 전원주택이 있다. B라는 전원주택이 있다. C라는 전원주택이 있다. 똑같은 전원주택인데요.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이 지었는데 A주택은 부부가 살면서 거실이 너무 좋아. 맨날 청소하고 관리를 잘하면서 맨날 가꾸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잘 돼요. B는 청소도 안 하고 관리가 개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수명이 오래 가겠지? 당연히 A주택이 오래 가잖아요. B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주택도 뭐 감가가 심하다.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자 결국은 관리가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가로 달라진다. 모두가 개별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각각 가격, 수익, 감가가 개별화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풀어서 쓴 것이 바로 우리 교재 내용들인데요. 자, 교재 보시면 A번. 토지의 가격, 수익이 개별로 형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밑줄.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 배제가 되고요. B번은 당연히 개별성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성립이 어렵죠. 개별성입니다. 다음에 C번. 활동과 현상을 개별하면서 괄호 밑줄합니다. 개별 분석의 근거 밑줄. 개별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에 또 D번 보시면요. 감정평가에서 밑줄입니다.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자, 표준지가 뭡니까? 표준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대표성 적어주고요. 대표성 있는 필지의 토지가 바로 표준지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표준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다. 아, 땅 이쁘네, 멋집니다. 또 이런 땅이 있고요. 자, 땅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땅 모양이 다 다르다. 이가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런데 이때 여기서 가장 이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가 뭘까? 그러면 대표성 있는 토지가 얘를 보게 되면 얘는요 가장 우울하잖아요. 왜? 각지니까. 가장 우울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나치기 너무 좋은 땅이고 이렇게 보니까 얘는 못생겼고 길쭉하고 또 요 땅이 있죠. 그러면 이 땅이 모양이 좋네. 그래 좋다. 이 땅을 대표성 있는 필지로 정하자. 얘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 얘가 바로 표준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땅값을 얼마로 정했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면 이 표준지 100만 원 갖고 옆에 땅 전부 다 이렇게 땅값을 전부 다 따로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매긴다. 그래서 나머지 땅들이 뭐가 되죠? 얘들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얘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면 얘는 길쭉하니까 땅값 떨어지겠네. 뭐 90만 원. 얘는 지나치기 너무 좋죠. 얘는 130만 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표준지로부터 각각의 개별지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요거 구하는 게 어려워요. 따라서 2번 보시면, D번입니까?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것도 뭐 때문에? 개별성 특성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를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이 있죠. 인접성 또는 연결성이 나옵니다. 인접성은 이거잖아요. 대상 토지와 항상 토지가 뭐지? 인접해 있다. 바로 인접성입니다. 그럼 인접성은요. 니은번 파생 특징 보게 되면 A번 밑줄입니다.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 밑줄. 뭐가 필요하지? 협동적 이용. 그러면 조심하세요. 장난 쳐볼까요? 협동적 이용이 아니고
개별적 이용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 이러면 함정이죠. 틀린 말입니다.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건국대학교에 유명한 로데오 거리가 있죠. 젊은 애들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자, 로데오 거리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떤 점퍼들입니까?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선호하죠. 그러면 주로, 패션, 또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또는 분식점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데오 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로데오 골목은 10대, 20대가 선호하는 협동적 이용, 서로 어울리는 이용이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뭘 하죠? 개별적 이용.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더라? 여기다가 철물점을 차렸다. 철물점. 쫄딱 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개별적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울리는 이용을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B번 보시면요. 자, 인접했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해 밑줄입니다. 경계 문제 밑줄.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음에, 자, 10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 기억나시죠? 부동성만 나왔다면 인접성이 연결이 되고 이어서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한 묶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묶어서 외부 효과를 발생하더라. 외부 효과.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도 1순위, 2순위가 인접성. 외부가도 바로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들이 바로 10번부터입니다. 따라서 10번 보게 되면 자, 인접지 인양을 받으면서 밑줄입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 밑줄.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F번 보게 되면 F번 자, 인근 토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밑줄입니다.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 즉 외부 효과를 발생한대요. 다시 올라가서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밑줄입니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 밑줄.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대요. 그럼 개발이익 하게 되면 자,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된대요. 자,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옆에는 이 땅값은 바로 인접해 있죠. 인접한 이 땅값은 급등합니다. 뭐 때문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럴 때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니까 개발이익이 생기고 땅 없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허탈하잖아요. 따라서 땅 가진 자 없는 자 뭔가 형평이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너 개발이익 좀 거두자.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한 것도 뭐 때문에? 인접했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걸 2번 보게 되면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징인데요. 자, 암기는 시켜드렸죠? 용병가. 용 1번, 용도의 다양성.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 3번,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용병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1번. 용도의 다양성은, 자,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낮이죠, 낮이. 낮이 특징이 뭡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여기다가 낮이니까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학교 지을까? 공장 지을까? 어떤 용도로 지을까? 이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낮이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용도를 선택하자. 이때 이 선택 기준이 바로
효용이 가장 높은, 유용성이 가장 높은 용도를 선택하자. 얘를요, 최유효 사용 이렇게 불렀죠. 따라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 줄여서 최사의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사가 강조되는 것,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인데요.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먼저 미음번 파생 특징 보게 되면 자, A번 밑줄입니다. 최유효성의 판단 근거, 최사가 강조되는 것,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C번 보게 되면요. 창조적 이용과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자, 창조적 이용은 바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 임지를 공장 부지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자, 다시 말하면 좋아졌죠.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공급은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 되고요. 또 이행과 전환하게 되면 이행은 이행지가 되고 전환은 후보지를 말해요. 후보지와 이행지도 용도가 바뀐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난 것은 모두가 경제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기역번으로 올라갑니다. 기역번 올라가게 되면 의의를 보게 되면 자, 토지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토지는 밑줄입니다. 용도적 공급 중요합니다. 밑줄 하시고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이렇게 불러요. 자, 경제적 공급은 바로 용도적 공급이죠. 따라서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늘린다.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니까 목차 5번이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바로 경제적 공급의 예, 화살표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용도적 공급인데요. 첫 번째 네모되어 있죠. 여러분이 쓰면서 익혀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바로 수면 매립입니다. 기억나시죠? 수면 매립.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거가 아니라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택지 조성이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세 번째 후보전의 이행지를 말이에요. 자, 후보전은 대분류한 용도 변경이다. 농지를 바꿔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자. 택지를 조성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용도를 바꿔서 공급이 늘어났다.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 번째 네모되어 있죠. 얘도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바로 집약적 이용입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집약적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요.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키면 여기다가 자, 1층 짓고 2층 짓고 2층 건물을 올리지 말고 아예 이만큼 10층을 더 지어버리자. 공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얘가 바로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은 더 쉬운 말로 입체적 이용. 그러니까 이렇게 집약적 이용을 하니까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다. 얘도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형의 세분화다. 예를 들면요.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은 필지가 한 필지, 소유자가 한 명인데 땅이 큰 땅입니다.
여기다가 딸랑 집을 한 채 지어버리면 뭔가 이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분화시키자. 이렇게. 이렇게 분할했더니 주택을 몇 채를 지어? 9채를 짓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더라. 이런 것도 어떤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6번째. 토지형의 개발하다. 예를 들면 산이 있어요. 임야. 그러면 임야 이만큼의 땅을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이 땅을 공장부지로 이용한다라든지 공장부지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자. 바로 개발하죠. 따라서 용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모두가 공급이 늘어났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7번째. 공법상 용도지역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르죠. 실무적으로는 종상량이다. 종상량.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이 된대요.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바뀐대.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상업지로 바뀐대. 그러니까 용도가 좋아졌잖아요. 그것만큼 건폐율도 늘어나고 용적률도 늘어나고 종상향되는 만큼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인데, 그러면 경제적 공급하기면 그 근거가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씌웠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